세무사님 리플에 묶여 있는 것처럼 저의 영혼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뭔가 인생과 언제 뭔가 탈출하세요? 지금 코스피 박살 나가지고 삼전 닉스에 묶여 있다는데 저는 그 심정을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기 네. 때문에 지금 은퇴하시면은 20억 상해 처분되는데 소득세 10억 나요 하니까 오 그래요? 막 하면서 이제 모르셨구나. 예 몰랐어요. 왜 안 알려줬어요? 저 그 자리에서 급작스럽게 알려드렸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저희가 이제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2부는 회사는 잘 되는데 왜 대표들은 가난한가, 사장님들 왜 가난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세무사님 나눠보려 근데 합니다. 자켓 벗으니까 몸이 엄청 좋아지셨네요. 요새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진짜? 네. 그 바프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바프 찍었는데 그 바프 선생님이 저한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이렇게 뱃살을 안 빼고 나온 사람 처음 봤어요. 지금 복근 없어요? 당연히 없죠. 네, 지금 배가 너무 두툼해서 그래서 바프 선생님이 보정을 열심히 아직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사진은 이제 이 채널에서 공개가 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시죠. 네, 저희 거래처 중에 한 매출이 50억 정도 되는 회사 대표님이 있으신데 맨날 세금 낼 때가 되면은 돈이 없다고 하세요. 회계사님 거래처분들은 그거 어떠신가요?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네,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는 분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분도 계시고 법인 대표님도 계신데 공통적 특징이 부가세 낼 때는 부가세 낼 돈 없다, 분납해달라. 소득세 낼 때 소득세 낼 돈 없다. 법인세 때는 조금 낫죠. 법인세 때는 그래도.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이 딱 거기에 묶입니다. 매출 채권하고 재무자산 두 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네, 네. 항상 유동성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받을 돈, 그쵸. 재고 자산이라는 거는 재고. 그쵸. 네.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월급을 받아서 살 때는 그 월급을 내가 매서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200만 원이 다 유동성 자산인 그쵸. 거잖아요.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단기 순이익이 뭐 3억이 났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재투자로 투자가 네. 들어가고 네. 딴 데로 섞여 들어가 있으니까. 세무사님 리플에 묶여 있는 것처럼 저의 영혼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뭔가 인생과 언제 뭔가 탈출하세요? 탈출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제 지금 코스피 박살 나가지고 삼전 닉스에 묶여 있다는데 저는 그 심정을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기 네.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재고나 채권에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돈들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익력은 막 몇십억씩 쌓여 있는데 그럼 이익력은 대표님 30억인데요. 통장에 30억이 없는데 무슨 이익력이 30억이냐고. 그 대출을 이제 못 받는 돈들. 그쵸. 채권인데 이제 네. 우리 그 카지노에서 우리 최민식 배우가 했던 그 묵은 채권, 묵은 채권 받으러 다니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거의 많이 쌓여 있죠. 이게 딴 얘기긴 한데 거기에 그 무슨 나왔던 그 호구 사장님으로 열연을 하셨던 분 있잖아요. 네. 그분 정말 연기 잘했어요. 저 진짜 저희 거래처 진짜. 대표님 뵙는 줄 알았어요. 와 진짜 거기 감정이 막 돼가지고 뭔가 저분 컨설팅 해드려야 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박은 하시면 안 됩니다. 다들 이제 유동성 자산으로 착각을 하지만 대표님들이 버는 돈은 뭐 재고, 매출 채권, 사업용 자산, 부동산 여기저기 다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실제로 내가 3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10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실제 내 돈에는 10억이 없죠. 그게 이제 돈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끝났죠 이번에. 네, 납부서를 보내드리는데 아니 내 통장에 분명히 돈이 있었는데 낼 때가 되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분납 신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2달밖에 안 되지만 다 내 돈인 줄 알았는데 통장에 있는 돈이 10%는 자기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착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부가세를 내셔야 되는데 네. 이제 매출에서 매입 뺀 것만큼은 남겨놔야 되는데 네. 쓰시는 거죠. 맞습니다. 궁하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면 결국엔 이제 부가세 낼 돈도 없다.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얘기하시는 게 이제 인건비는 왜 부가세 공제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 설명을 해드려도 내년에 또 물어보시고 내후년에 또 물어보시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저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맞는 게 네. 우리가 세무계산서를 끝낸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세무계산서를 끊어주신 분들이 있지만은 네. 세무계산서 발급은 했고 부가세 납부할 때가 돼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세무계산서 끄는 것만큼 외상매출금 회수가 안 됐다면 네. 그건 돈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많죠. 맞습니다. 네. 법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법인이 주요 클라이언트죠.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물어보시는 법인 대표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요즘도 많으세요? 요즘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진짜 한 20년 전에 저 대학교 시절 이럴 네. 때의 대표님들은
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초기 대표님들은 좀 아예 처음부터 전환하신 분들은 잘 없는데 처음부터 그냥 법인하신 분들은 네. 개인 사업자 안 거쳐 보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이 내가 100% 주주인데 네. 그냥 내가 이거를 다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꼬리표를 달아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도 그렇죠. 항상 그 돈을 빼서 자녀한테 뭔가 자기가 좀 썼다가 다시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너도 되긴 하죠. 네. 안 되죠.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그렇게. 네. 그쵸. 그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네. 근데 하려고 한다면은 아까 방금 세무사님 말한 것처럼 꼬리표를 만들어 줘야겠죠. 아 맞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는 대여금이라는 네. 꼬리표를 만들어 주던지. 네, 네 맞습니다. 아니면 단기 대여금이라던가. 네. 네. 소득세 내고 급여의 형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네. 이제 그거를 개인화 시켜줘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다 그 소득세 내기 싫으시고 사대보험 내기 싫으시니까 네. 꼬리표 없이 가져가려다가 아, 이제 문제되는 맞습니다.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번에 법인 돈으로 개인 통장에 옮겨가지고 코인 투자했다가 한 연예인분도 계셨고, 네, 그렇죠, 있죠. 네, 뭐 네. 컨설팅 회사를 따로 해서 계산서 그쪽으로 끊어서 이제 음. 가족끼리 돈을 쓴 케이스도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제재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업무용 승용차 개정 연역이 사실 그거였잖아요. 그 예전에 민정수석 하셨던 분께서 그분이 이제 임대업법인 해가지고 자녀들 다 직원으로 등재해 놓은 다음에 슈퍼카 5대 해놓고 다 경비 처리하면서 진짜 부럽다. 너무 마음의 소리가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이렇게 했다가 이제 걸려서 업무용 수용차가 경비 처리 한도가 나왔죠. 근데 이게 진짜 이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법인 것 같아요. 진짜.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법인 돈의 사적인 사용이나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심각할 때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크게 문제 안 되는 게 이제 네. 1인 주주이면서 1인 대표이사 아니면 가족법인. 네. 그러니까 주주 간에 뭔가 서로 간에 이슈가 없을 때 이제 내가 빌려간 거로 표현할게요. 빌려간 돈 아니면 세금 처리 안 하고 가져간 돈을 밀어 넣어서 다시 네. 채워 넣는다 네, 생각하시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언제 폭탄으로 돌아오냐면은 대표이사직을 그만뒀을 때 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가 끝났을 때 네. 뭐 이럴 때가 이제 세금 이슈가 돌아오는 거죠. 아, 폭탄으로. 네, 그래서 가지금 대여금이라고 하지만은 네. 이제 특수관계자가 이 법인과 끊어지면 네. 그때 시점을 소득처분이라고 하죠 저희가. 일시상여. 네, 일시상여로 처분하면서 네. 이제 100억 빌려갔으면 네. 50억 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대표님한테 정말 인생의 감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회사를 파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넘기면서 은퇴를 하시는데 가지금이 20억 있었어요. 아 많다. 그 제가 그때 진짜 M&A 그 현장, 그러니까 M&A라기엔 좀 너무 거창하고 그냥 딜링을 하는 자리였는데 약간 저보고 참관을 해달래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옆에 이게 내 뭔가 세무사다 내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 예, 예. 안정감 찾으시니까. 가는데 이제 파는 시점에 근데 대표님 근데 이거 지금 은퇴하시면은 20억 상여 처분되는데 소득세 10억 나와요 하니까 오 그래요? 막 하면서 이제 모르셨구나. 예 몰랐어요. 생각보다 이게 왜 안 알려줬어요? 저 그 자리에서 급작스럽게 알려주셨는데 아니 그분이 저한테 회사를 판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급작스럽게 그러신 거라서 그만큼 네, 이제 법인 돈은 주의하셔서 쓰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이제 세무사님 처음에 서두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법인 통장은 내 돈이 아니라 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내 돈인 것처럼 하시다가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네. 언젠간 지옥문이 열린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네.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가지급금 단기 대여금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맞습니다. 네. 근데 요새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형님? 너무 공포 마케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막 법인 카드 여기다 쓰면 세무조사 나옵니다. 그쵸. 뭐 5만 원 빼서 써도 가지급금입니다. 뭐 이게 우리 시장이 힘들어서 그래요. 딴 거 해야 돼요, 딴 거. 딴 거 하세요, 딴 거. 그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거래처 분을 친척분이시기도 해요. 야, 나 그런 말 하는 세무사랑 거래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치. 예,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예, 이제 예. 공포감을 주는 건 그거는 사실 클라이언트한테도 안 좋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연륜 있으시고 연역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세무사님들을 신뢰를 잘 안 하죠. 안 하죠. 예, 네. 애초에 그게 내공이 없다는 걸 아니까. 내송이라고 예, 판단하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회계사님을 모신 거기도 합니다. 네, 워낙에 또 법인에 있어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그럼 대표님들이 돈이 항상 없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좀 돈을 잘 빼는 방법, 그 돈을 만들어내는 좀 구조라든가 혜택, 절세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 업을 하면서 법인 대표님들 만났을 때 그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법인에 몰빵하시는 분, 개인에 몰빵하시는 분 전혀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 법인 자산도 당연히 일부 있어야 되고 네. 개인 자산도 일부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법인만 하나 갖고 있으면은 네. 진짜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대한민국 가장 좋은 게 1세대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잖아요. 거의 뭐 네. 신의 혜택이죠. 네, 신의 혜택. 네. 신의 규정? 아무튼 근데 여튼 그래서 저는 항상 법인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집만큼은 한 채만큼은 개인 명의로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진짜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야만 이 규정을 통해서 네. 비과세 받으시면서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자산 업장이 일부 있어야 되고 네. 법인에 몰빵하는 것만큼 또 좋은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 주구장창 하는 게 좋냐? 네.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네. 법인이 갖고 있는 이 저율의 세율 구간을 네, 활용해서 네. 법인 자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절세되는 세금만큼 네.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너무 이렇게 극우 극자 가면 안 되죠. 이게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좌, 그쵸. 개인이 우 이러면은 네, 한쪽으로만 쏠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중간이 항상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좀 어떻게 조금 돈을 잘 인출할 수 있을까? 네. 거기에 이제 결론이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네. 그 저희가 법인 전환이나 구조 설계를 해드릴 때 저는 일부러 개인 사업자 하나 더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사업 분리를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그런 예전에 그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현대차를 파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 회사 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쿠쿠랑 쿠쿠홈시스. 쿠쿠랑 쿠쿠홈시스 제조랑 판매법인 구조 되게 잘 짰죠. 네, 네, 그래서 네. 아빠가 제조였는데 아들이 이제 쿠쿠홈시스 만들면서 판매법인을 많이 키웠고 네. 결국에는 이제 쿠쿠홈시스가 쿠쿠를 합병하면서 네. 이제 승리가 다 됐죠. 네, 네, 이게 그렇게. 가장 좋은 케이스였죠. 네. 옥상옥 구조라고 했었죠. 네, 그때.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회사를 쪼개가지고 뭐 일감 몰아주기가 이제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그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소기업 간에는 그쵸. 네.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그쵸. 네. 네. 어쩐데 이거는 사실 좀 잘 하긴 해야 돼요. 업종이 이제 겹치거나 맞습니다. 이래버리면은 네. 이제 세무조사에 타겟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타겟이 되니까 이거는 이거는. 진짜 위험해요. 네. 왜냐면은 연예인들 뉴스라든가 뭐 탈세? 탈세? 탈세와 절세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거를 애매하게 비전문가자가 세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할 굉장히 수 있죠. 리스크가 있죠. 네. 그래서 법인에서 돈을 인출한다는 거는 이제 적법하게 네. 설계된 그 경로로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저희가 세 가지잖아요. 급여 배당 퇴직금. 맞습니다. 이거를 잘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뭐 급여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회사에서 번 돈 전부 다 인출해버리면 개인 사업자랑 다를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두 가지 이제 급여라는 거는 회사에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여주는 대신 대표자가 그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 및 건보료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내야 되는 그 세금 이 두 가지가 상충하잖아요. 네. 급여를 늘리면 법인세 줄지만 소득세 느는. 네. 그래서 이 실효세율 구간을 잘 비교를 해서 급여 네. 세팅을 하는 게 조금 스마트한 세무 대리인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법인 대표님들이나 개인 사업자인데 이제 법인을 고려하시면 맨날 하는 말씀이 법인은 연금을 내지 않는다. 법인은 법으로 성행하는 사람이니까 병원 가거나 뭐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4대 보험이 나오지 않으니까. 4대 보험 너무 센 것 같아요. 아니 이게 4대 보험이 사실 사업주가 10%? 네. 그다음에 근로자가 10% 이렇게 네.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로자 부담분도 사업주가 내는데 계속 이번에 또 연금보험 오른다고 오를 하니까.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왜냐면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건보료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으로. 왜냐면 맞아요. 네. 사람이 오래 살죠. 아픈 사람들이 더 늘어나잖아요. 늙을수록.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물가도 오르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를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대한민국의 4대 보험 정책을 지지합니다. 저는 뭐 솔직히 뭐 제 채널이니까 마음대로 얘기하면 그냥 4대 보험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보험료 한 달에 이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 보면은 많이 내신 분은 월천씩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극우 극자를 잘 밸런싱을 한다라고 하면 법인에다가 그 돈을 파킹 시켜놓고 엑시스를 안 하게 되면 그 돈은 4대 보험이 안 나오는 안 돈인 나가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4대 보험료도 세이브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건보료가 잠깐 하자면 네. 이게 약간 역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세죠. 네, 네. 왜냐면은 건강보험이라는 서비스만 놓고 봤을 때 네. 아예 안 내신 분도 이 서비스를 받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시는 분도 서비스를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분들은 그렇잖아요. 아예 병원에 맨날 하신 말이 그거잖아요. 나 병원 한 번도 안 가는데 건강보험 왜 이렇게 많이 내? 그렇다 보니까 네. 사실 역진적인 부분은 있는데 저는 그냥 사회 보장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 사례를 봤을 때 거기는 아프면 진통제만 먹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네. 정말 병원 사람 가면은 사는 것과 살인적인 병원비가 나오니까. 병원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진짜.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병원비를 이렇게 청구 받으면은 병원 안 가게 되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좋다. 저는 좋다. 돈을 잘 버시는 대표님들은 많아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부자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는 네. 이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리느냐 이제 네. 이거에서 많이 갈리셔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제안드리는 어떤 절세 플랜 네. 이런 것들도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맞습니다.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잘 아시거나 네. 그런 분들이 잘 이렇게 모으시지 네. 잘 벌었다고 해서 펑펑 쓰시면은 사실 좀 의미가 없죠. 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3억 벌어서 세금 1억 내고 1억을 백화점에 썼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년 벌면은 10억 되거든요. 근데 이거 구조를 잘 짰으면 20억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네. 급여 배당 퇴직금이 법인 자금을 그래서 저는 급여를 보통 대표님한테 뭐 그렇게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대표님 급여 제가 정해드릴게요. 대표님 생각하시는 생활비가 얼마냐? 한 달에 내가 뭐 와이프 생활비로 한 400 정도 줘야 되고 뭐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내가 대표님 개인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을 분석을 해서 법인 카드로 쓸 수 있는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은 사업용 카드로 이런 항목들은 다 쓰시고 사업용으로 쓰시는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걸 쓰면 안 된다라고 너무 겁을 지레짐작을 하신다던가 뭐 잘못된 예.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쓰면 안 되는데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써도 되는데 안 쓰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문제를 발생시켜요. 오 맞아요. 네, 뭐그 아까 말씀드린 가지기금을 유발시킨다든지 예, 예, 맞습니다. 아니면 현금 네. 매출 누락을 해가지고 네. 그 돈으로 쓴다든지 맞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쓰면서 더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오히려 이제 쓸 수 있는 데는 쓰는 게 맞고 네. 쓰지 말은 데는 안 써야겠죠 당연히. 오 맞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법인 카드로 쿠팡 결제해도 돼요 그러시는 거. 되죠. 왜 안 되는 건지 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되죠. 네. 쿠팡에 사셔서 회사에 쓰실 거 아니에요 있을 그쵸. 때. 예. 단순한 개념부터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나 배당, 퇴직금, 4대 보험까지 고려한 미래 플랜 이걸 자녀한테 어떻게 넘겨줄지 그 단계별로 설정을 해서 들어가는 세무대리인이라던가 이런 저희 같은 사람분들의 조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하시면은 날아가는 어떤 세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컨설팅들 가장 네. 기본이 되는 컨설팅이죠 이제는. 네, 예.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임원보수라든지 그리고 배당은 얼마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 네. 그리고 이 배당도 이제 좀 더 이제 약간 고위 컨설팅으로 가게 되면 네. 이제 자녀한테 법에서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차등 배당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컨설팅들. 네. 그러면 자녀한테 우리가 언젠가 부를 이전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할 때 세금을 적게 발생시키면서 이전시키는 방법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대표님 봤는데 연봉을 3억 설정해 놓고 그걸 계속 빼고 있었어요. 아깝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했더니 그렇게 해야 나중에 퇴직금으로 많이 세금 적게 내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퇴직 직전 3년치만 반만 아신 거네요. 예, 3년치만 들어가시는 거고 근속연수만 들어간다. 그렇죠. 자녀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일하면 안 되는 뭐 조사 나온다고 해서 자녀는 또 직원 등재를 안 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럼 무급여라도 뭐 소액이라도 등재를 시켜 놓으셔야 그렇죠. 나중에 엑시트 하실 때 도움이 된다. 근데 이게 뭔가 저희한테는 되게 기본적인 개념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이런 채널을 시작한 계기이기도 해요. 이 컨셉을 토픽을 정한 것도 네. 이번 상법 개정이나 네. 뭐 세제 개편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번 정권 들어가서 좀 이슈화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내일 오늘이 7월 30일이거든요. 내일 아마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발표가 될 건데 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죠 저희가 네, 예상하고 예. 있는데도 굉장히 기다려져요 내일이 사실. 8월 초로 밀린다는 얘기도 그래요? 있는 것 같은데 또 네. 밀렸네 또. 예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아마 구체적인 안은 예상이 안 돼. 방향성은 저는 약간 방향성은 알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다른 주제긴 한데 약간 저는 고가주택 30억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기 나오고 네, 있는데 기준시가 30억이면은 사실 실거래가로는 거의 50억 정도 되는 그쵸.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봐요. 재산세를 낮춘다고요? 그러니까 종부세라든지 가액 기준을. 가액 기준. 네, 뭐 근데 30억 될 것 같긴 한데 아. 기준시가 20억 정도가 돼야 실거래가 30억이고 그쵸, 네. 그게 이제 보통 강남의 어느 정도 고가 아파트들인 건데 그렇게 가면은 리스크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네. 일단은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좀 부담을 좀 가져야만 이게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청년들 지금 우리가 40대잖아요. 지금 네. 20대들은 집 살 생각을 못 해요. 진짜 그게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는 굉장히 심각한 진짜. 문제고 네. 이 주택난은 사실 뭐 얼마 전에 이제 미국도 약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물론 소유를 못 하더라도 내가 살 집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게 네. 이제 임대, 네. 주택 임대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좀 나와서 주택 공급이 좀 원활하게 돼서 네. 밑에 세대들도 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게 네. 왜냐하면 주거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쪽방촌을 살려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들도 어느 정도의 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들을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주거들을 얘기하는 건데 네. 네. 이제 아예 꿈조차도 못 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굉장히 조금 문제지 않나 싶습니다. 1억을 10년을 벌었다고 치면은 실제 현금이 한 얼마 정도 남을까요? 3억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1억이면은 사실 대한민국 연봉 받는 기준에서 5% 안에 들지 않나요? 그렇죠. 5%한 2, 3%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평균 한 30대에서 40대들 평균 네. 연봉이 한 5, 6천 될 거예요. 5, 6천도 안 되시는 분들 훨씬 많죠. 평균의 5, 6값이잖아요. 왜 고소득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 세후 소득으로 내가 쓰고 그걸 아껴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지금의 집값들은 말이 안 되죠. 물론 아파트만 놓고 보면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네. 빌라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조차도 못 사는 환경이 돼버린다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근데 저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경기도로 나가서 살면 되지, 지방으로 가면 되지. 출퇴근 2시간 3시간 한다고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게?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직장은 또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 직장을 우리가 수도권 외쪽으로 옮겨지나? 그렇지도 네. 못해요. 네. 집값이 좀 잡히긴 잡혔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저도. 예, 네, 예. 진짜. 그렇죠. 전세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압박을 줘서. 음. 근데 임대료는 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것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공급이 늘면 네. 어느 정도 평준화되면서 하향으로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네. 공급의 문제거든요. 네.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아, 네. 갑자기 얘기 왜 했지? 그 계정 자기 주식 얘기하려다가 자사주가 핫한 이슈죠. 핫하죠. 굉장히 네, 핫하죠. 네, 근데 이게 뭔가 대중적인 주제는 사실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잘 모르실 거예요. 자사주에 대한 이제 컨셉을 말씀드리면은 비상장 중소기업, 그러니까 외부 투자자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예전에 이런 컨설팅이 횡행했어요. 급여를 가져가면 50% 세율인데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법인에 팔아라. 내 회사에 팔아라. 내 회사에 팔아라. 내 회사에 팔 때 가치를 세법상 평가를 해서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로 내게 되는데 그렇죠. 세율이 25% 네. 이렇잖아요. 근데 내가 급여로 5억, 3억 이렇게 갖고 있어서 빼기가 더 부담스러우니 그것도 그건 합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양도소득. 네. 그래서 이제 뭐 25년 12월 30일 날 3억, 네. 26년 1월 1일 날 3억 네. 하면은 6억을 네. 22%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전가의 보도처럼 네. 대표님 집 사야 되지 않아요? 근데 법인 통장에 30억 있는데 대표님은 5억밖에 없잖아요. 근데 집 사야 되는 게 25억이면 자기 주식 20억 파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쌓여져 있던 자기 주식들이 마치 약간 누적해놓고 보관만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네, 그거를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되잖아요. 네. 몇 가지 목적 외에는 네. 전부 소각해 버려라. 이게 이제 개정상법이죠. 소각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태워버리는 거죠. 그 아, 주식을 주식을 태워버리는 태워버린다. 거군요. 그래서 네. 우리 회사가 만주를 발행했다. 네. 근데 뭐 100주를 자기 주식을 양도해서 네. 회사가 갖고 있다라고 네. 했을 때 100주 소각한다고 하면은 네. 만주에서 100주를 뺀 이제 아. 9,900주만 남는 거죠. 네. 아, 회사 주식이. 그래도 그 회사가 딱 세 주가 있다고 했을 때 A, B, C 세 명이 각각 그 한 주씩 갖고 있으면 3분의 1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한 명을 태워버리고 우리 둘만 나눠 둘만 먹자 남는 거죠. 이런 네.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그 자기 주식을 갖고 있던 거를 이제 내년 9월까지인가요? 올 3월에 이제 개정이 네. 되면서 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회사들은 1년 네. 6개월을 이제 그쵸. 유예를 시켜줬으니까 상법상으로는 1년으로 했는데 네. 기존 보유주한테는 6개월 더 추가해서 네, 1년 맞습니다. 6개월의 유예를 줬었죠. 신규로 자기 주식 취득하시는 분들은 1년 이내 무조건 소각. 근데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1년 6개월이라서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이제 내년 9월이 이제 마지막 시한이죠. 네. 근데 이게 맹점이 자기 주식 팔 때는 25%로만 세금을 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소각을 하면 기존에 미뤄뒀던 20% 했던 게 의제배당으로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세법에서 이거를 양도소득 그러니까 22% 또는 27.5%로 인정해준 이유가 네. 자기 자기 주식을 회사에서 취득하더라도 네. 이 취득한 주식을 다시 재유통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회사가 취득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거든요. 이게 태우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내가 다시 이 주식을 제3자한테 넘길 거야 아니면 이 주식을 우리 직원한테 줄 거야 아, 이런- 스톡 옵션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하든지 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회사가 취득했을 때 양도소득세인데 네. 만약에 나 양도할 거야 근데 네. 이거 양도 안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계속 보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네. 이제 소각 목적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세법에서 과세하는 방향이 바뀝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지만은 두 번째는 배당으로 보죠. 본인 급여 플러스
알파로 해서 네. 그것만큼 우리 최고세율, 소득세율 네. 최고세율까지 과세가 될 수 있는 거의 50% 이상의 그렇죠. 세금을 네. 또 4대 보험료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4대 보험 안 나오는데. 안 나오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자기 주식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본인들은 양도 목적으로 해서 양도세 신고하고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 이제 의무 소각이 되면서 이제 별도의 어떤 특정 목적이 아닌 상태로 소각을 했다라고 네. 하면 세무당국은 야 너 이거 양도가 아니라 원래 소각 목적이었네 네. 라고 보면서 기존의 양도세는 돌려주고 네. 의제 배당으로 해서 배당 소득세를 지금 과세할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럼 진짜 그냥 한순간에 폭탄이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가뜩이나 돈이 없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더 돈이 없어지시는 거 아닐까요? 진짜 말 그대로 채무 네. 그 이제 체납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진짜 심각해집니다. 네. 저희가 공포 마케팅 아직 안 한다고 했는데 자사주는 리스크가 좀 굉장히 이거는 빨리 예,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폭탄을 안고 지금 터지기를 기다리면서 내년 9월까지 기다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상법 규정 중에 뭐 정관상 정하는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보유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정관을 외부 주주 투자자가 없으면 그냥 지배주주들이 짜는 거잖아요. 사실상 정관상에 자기 주식을 보유하는 걸 어떻게 잘 그려내면 계속 보유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했던 대표님도 계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니 그러면 상법이 왜 있습니까? 법의 자의적 해석을 하시다가 폭탄이 떨어지면 법령의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아니죠. 절대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저 이제 저랑 친한 변호사님하고 이제 술 먹으면서 가끔 얘기하면 네. 몰랐어요. 제가 이러면은 근데 몰랐다 해서 봐주진 혼나요. 않으니까. 혼나. 예, 아이 예. 왜 그 얘기 왜 하냐고 그래서 혼나. 이게 사실 사람들이 와닿지 않는 게 뭐냐면 세법은 뭔가 잘못하면 과태료, 그러니까 우리 가산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제재들이 많은데 네. 상법은 제재가 별로 없어요,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자기주식 우리가 이걸 방금 말씀하신 그 대표님처럼 뭐 특정 목적 뭐 자기들이 지원해가지고 보유하겠다라고 했을 때 상법상 제재는 없을 수 있어요. 과태료도 없을 수 있고요. 사실상 없어요. 상법상은 네, 네. 과태료 제재가. 근데 우리는 상법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법에서 소각하라고 했으니까 소각을 해야 되는데 네. 얘네가 아직도 소각을 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재유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소각 목적으로 세법에서 바라본다면 네. 과세관청에서 때린다면 네.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 거냐. 사실상 상법의 제재를 세무서가 대신하는 거네요. 뭐 그렇게 되겠죠. 네,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소각하라 했는데 안 했네. 안 했네? 왜 소각 네. 안 해? 그래서 네. 뭐 재유통 할 거야? 네. 아니면 특정 목적이 있어? 그랬을 네. 때 없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소각이잖아. 왜 소각 네. 안 했어? 네. 소각해. 그러면 결국에 소각 목적이었네? 그래서 이제 배당. 이렇게. 저희가 자기 주식이라는 좀 약간 뾰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네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로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대표님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무분별한 컨설팅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진짜로.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 주식을 갖게 된 이유도 양도세, 뭐 회피, 그쵸. 무조건 갖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지금 이렇게 폭탄이 터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약간 책임감을 느껴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좀 맞는 방향으로 길게 봤을 때 지금 당장 이익이 아니더라도 리스크가 없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전문직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의감을 가져라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전문직으로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습니다. 같은 전문직인데도 책임감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너가 너를 왜 욕하냐 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아니면 뭐 너무 다른 사람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진짜 많아요. 아, 근데 많아요. 진짜 네.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조금 잘 이제 걸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나한테 큰 이익인데? 라고 생각하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건 정말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라고 하면서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세무사, 회계사,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조성민 회계사님 같은 성 세무사님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과거에 6년 전인가요? 6년 정도 됐죠. 네, 그때 구독자 1만 5천이 넘었었지 않나요? 만 좀 넘었을 거예요. 네, 그때 되게 저도 재밌게 봤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작하시는 걸로 네, 알고 그래서 이제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정말 유튜버가 되려고 오, 했던 채널인데 네. 이번에는 이제 성세무사님처럼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회사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채널이라서 네, 기회가 된다면 초대해 구독과 주시면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는 당연히 항상 이제 저는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저도 바로 안 하시는 것 첫바따로 같은데. 구독 누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많이 배우고 이제 믿고 따르는 회계사님이고 형님이시기도 한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닙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촬영하시느라 고생하신 스태프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또 네.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